포르투갈 리스본의 거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들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 기업들이 죄다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전력회사도 보험회사도 은행도 전부요. 한 경제 칼럼니스트가 이 참담한 현실을 파헤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60년 전만 해도 포르투갈보다 4배나 가난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왜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한 남자가 그 답을 찾아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가 서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흩어진 친구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호세 카르발류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 됐죠.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포르투갈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을 담당하는 기자가 독립을 못하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월세가 2,000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죠. 제 월급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밥 사 먹을 돈도 안 남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리스본 시내 한복판에 수만 명이 모였더군요. 분노에 찬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피켓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 하나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옆에는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외쳤죠.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해도 월세를 못 내서 차에서 잔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펜을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들 단체 채팅방이었죠. 한국에 사는 미겔이 사진 한 장을 올렸더군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도시 야경이 보였어요. 미겔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 샀다고요. 회사에서 15분 거리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답장을 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겔은 저와 같은 해에 졸업했습니다. 저보다 성적도 안 좋았죠.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집을 샀고 저는 38배 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이 채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스본 경제대학을 2008년에 졸업했습니다. 같은 과 동기가 40명이었죠.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는 포르투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그 40명 중 16명이 해외에 삽니다. 40%가 조국을 떠난 거예요. 영국에 5명, 프랑스에 3명, 독일에 2명, 스위스에 2명, 그리고 한국에 4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간 친구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선택이 의외였기 때문이에요. 미겔은 IT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죠. 처음에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유럽은 끝났다고요. 아시아가 미래라고요. 소피아는 간호사입니다. 리스본 병원에서 월급 900유로를 받다가 한국 대형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3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페드로는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어서 일자리를 못 구했죠. 결국 세계 1위 조선소가 있는 한국 거제도로 갔습니다. 안나는 요리사예요. 서울 이태원에서 포르투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참 복잡해요. 반갑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죠. 미겔이 보내주는 서울 풍경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듭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깨끗한 지하철, 활기찬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 친구들. 소피아가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그러더군요. 호세야, 너도 한번 와봐. 여기는 진짜 다른 세상이야. 일하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못 돌아가겠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글자 수를 못 맞추고 있네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각 장 2170자씩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3장부터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그 무렵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편집장의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창밖으로 리스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시위대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려왔어요. 편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세, 요즘 거리 시위 보이지? 독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우리 신문에서 포르투갈 경제위기 시리즈를 기획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자네가 경제부에서 가장 필력이 좋으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는 기사는 이미 넘쳐났거든요. 집값이 미쳤다. 월급이 너무 적다. 청년들이 떠난다. 정치인들이 무능하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또 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비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미겔이 보내준 서울 야경 사진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깨끗한 거리. 그리고 소피아가 했던 말도요. 여기는 진짜 다른 세상이야. 일하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다를까?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 편집장님, 제가 다른 방향을 제안해도 될까요? 비판만 하는 기사 말고 대안을 보여주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기사를 쓰고 싶어요. 편집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무슨 대안 말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비교하려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엑셀로 정리한 데이터,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 두 나라의 경제성장 곡선을 비교한 차트들. 한국입니다. 편집장님, 1960년 기록을 보세요. 그때 포르투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50달러였습니다. 한국은요? 고작 79달러였어요. 우리가 4배 이상 부유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됐고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민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쌀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35,000달러, 우리는 25,000달러예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60년 만에 우리보다 10,000달러나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차이가 6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편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두 나라가 6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아니, 사실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있었고 대서양을 향한 항구가 있었고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의 영광스러운 유산도 있었죠. 유럽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과 가까웠으니 선진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어요. 북쪽에는 적대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고 주변에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있었죠.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걸 쓰고 싶습니다. 독자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편집장이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그래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1960년에는 우리가 한참 위에 있던 두 선이 1980년대에 교차하더니 이제는 한국이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더니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 흥미로운 접근이야. 대신 단단히 준비해. 이런 기사는 자칫하면 매국 소리 듣기 딱 좋으니까. 팩트로 무장해야 해. 감정적으로 쓰면 안 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써야 해. 숫자로 증명해. 알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편집장님 믿고 맡겨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경제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빌렸어요.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논문들도 모조리 다운로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사를 파고들었죠. 영어로 된 논문들, 한국 경제를 분석한 해외 석학들의 저서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들, 하버드와 스탠퍼드 교수들이 쓴 케이스 스터디들. 밤낮 없이 읽었습니다. 커피를 달고 살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이 같은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죠.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숫자들을 발견했어요. 밤새 자료를 정리하다가 새벽 3시쯤 그 숫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1960년 포르투갈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0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79달러에 불과했죠. 우리가 4배 이상 부유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4배 반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진국과 최빈국의 차이였어요. 포르투갈이 지금의 폴란드나 체코 수준이었다면 한국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포르투갈에는 이미 철도망이 깔려 있었고 항구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리스본항은 대서양으로 나가는 관문이었고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의 유산으로 조선 기술도 있었고 항해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죠.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모잠비크, 아시아의 마카오와 동티모르, 인도의 고아에서 자원과 돈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앙골라에서는 석유와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모잠비크에서는 광물과 농산물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면화, 광물, 목재. 식민지들이 본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어쨌든 유럽이었고 선진국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과 가까웠으니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었죠. 반면 한국은요.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서울은 4번이나 점령당했다가 탈환됐습니다. 도시의 80%가 폐허가 됐죠.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어놓은 공장들도 대부분 북한 지역에 있었고 전쟁 중에 폭격으로 사라졌어요. 남한에 남은 산업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어요. 논밭에서 쌀과 보리를 키우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그마저도 부족해서 춘궁기에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봄에 쌀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서 굶주리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외국 원조 없이는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와 옥수수로 연명하던 시절이었어요. 원조 물자를 실은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프리카의 가나, 짐바브웨보다도 가난했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일제가 지어놓은 공장들과 발전소들이 있었거든요.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었죠. 땅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았고 광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사람뿐이었어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 그게 한국의 유일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숫자를 보세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000달러입니다. 포르투갈은 25,000달러예요. 한국이 우리보다 10,000달러나 더 높습니다. 60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4배 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40%더 부유해졌어요.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한국은 5만 달러가 넘고 포르투갈은 4만 달러가 안 돼요. 더 충격적인 건 산업 구조였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과 함께 세계 1위를 다투죠. 현대자동차, 기아를 합치면 세계 자동차 3위예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두 나라의 선택이 얼마나 달랐는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중화공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어요.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전자. 이 5개 산업을 국가의 핵심 역량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든 자원을 이 목표에 쏟아부었어요. 당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제철소를 짓겠다니요. 제철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철광석을 녹여서 철강을 만드는 거대한 시설이에요. 고로라고 불리는 용광로의 온도가 1500도가 넘습니다.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세계은행에서도 말렸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봤자 망한다고요. 제철소를 운영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그 어느 것도 없지 않느냐고요. 미국인 경제 고문들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비교 우위가 없다. 농업이나 경공업에 집중해야 한다. 신발이나 가발이나 만들어서 수출하라. 무거운 산업은 포기해라. 그게 당시 서구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길을 갔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했어요.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강제로 저축하게 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렸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농촌 근대화, 의식개혁, 자조정신. 근면, 자조, 협동이 국가적 슬로건이 됐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인권 침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포항에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예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독일에서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일본 신일본제철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어요. 기술자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시키고 돌아오면 밤낮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실수하면 혼나고 성과를 내면 표창을 받았죠.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전설적인 기업가가 세운 회사예요. 처음에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죠.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덤볐습니다. 첫 번째 국산 자동차 포니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엔진이 터지고 변속기가 고장나고 문이 안 닫히고 온갖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제에는 조선소가 생겼고요. 현대중공업이에요. 바다를 메워서 거대한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부터 시작했어요. 품질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도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품질 불량으로 클레임이 들어오고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일했어요. 용접공들이 배 안에서 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삼성과 현대가 탄생한 겁니다. 같은 시기 포르투갈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살라자르 독재 정권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1932년부터 1968년까지 무려 36년간 철권 통치를 한 인물이죠. 저는 첫 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목을 뭘로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1960년 우리는 한국보다 4배 부유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 뒤처졌다.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팩트만 나열하고 숫자로 증명하려고 했죠.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유럽연합 자료, 학술 논문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달았어요. 반박할 수 없는 팩트로 무장하려고 했습니다. 칼럼이 신문에 실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1000개가 넘었고 하루 만에 5000개가 넘었습니다. 공유 횟수도 기록적이었죠. 페이스북에서 10,000번 이상 공유됐고 트위터에서는 포르투갈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기사 캡처가 돌아다녔어요. 신문사 서버가 한때 마비될 뻔했다고 IT팀에서 연락이 왔을 정도였습니다.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버티질 못했대요. 신문사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경제기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다. 내가 항상 느꼈던 걸 정리해줬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야 알겠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쳤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됐나. 살라자르가 나라를 망쳤고 그 이후 정권들도 마찬가지다. 관광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댓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해외에 사는 포르투갈 청년들이 SNS에서 제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나도 조국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서 떠났다고요. 포르투갈에 있었으면 30대에도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했을 거라고요. 월급으로는 월세도 못 내니까요. 여기 영국에서는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산다고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조국이 그리워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돌아가면 다시 가난해지니까.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도 같은 처지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거셌습니다. 한국 찬양 기사냐?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으로 이민 가라. 매국 칼럼니스트. 조국을 욕보이는 놈. 중국 돈 받고 쓴 기사 아니냐? 우리나라 욕하는 글로 돈 버는 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악성 댓글들도 많았어요. 욕설이 섞인 댓글, 인신공격, 가족까지 들먹이는 댓글. 읽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협박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메일로, SNS DM으로. 조국을 욕되게 하는 글을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조심해라.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주변을 살피게 됐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세, 반응이 너무 뜨거워.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일부 정치권에서도 불편해하는 눈치야. 여당 쪽에서 전화가 왔어. 기사 톤을 좀 조절할 수 없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조국을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하죠. 암에 걸렸는데 암이라고 말하는 의사를 욕할 순 없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데 벌써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스본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차원이 달랐어요.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터미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걸어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공간이 탁 트여 있었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밝고 쾌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누군가 방금 닦고 간 것처럼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화장실도 호텔 수준이었죠. 대리석 바닥에 깨끗한 세면대, 자동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 핸드드라이어, 비데가 설치된 변기. 공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냄새도 안 났어요.
입국 심사가 5분도 안 걸렸어요. 줄이 좀 있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척척 돌아가더군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심사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줄을 길게 서서 1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스본 공항에서는 성수기에 입국 심사만 2시간 걸린 적도 있거든요. 짐 찾는 것도 순식간이었고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가니까 제 캐리어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나왔어요. 분실되거나 늦어지는 일 없이 모든 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잘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겔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흔드는 미겔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야, 호세. 잘 왔어. 비행기는 괜찮았어? 14시간 힘들었지? 우리는 포옹을 했어요. 등을 세게 두드리며.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미겔이 한국으로 떠난 뒤로 화상통화만 했지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죠. 화면으로 보던 얼굴을 실제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미겔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살도 좀 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포르투갈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해 보였거든요. 취업 걱정, 미래 걱정으로. 미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서울 구경시켜줄게. 놀라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에이레일이라고 부르더군요. 공항 지하에 기차역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깨끗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좌석이 깨끗하고 냉방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8월에 한국은 무척 더웠지만 기차 안은 쾌적했어요. 땀이 금방 식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지하에서도 터널 안에서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 끊김없이 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주변의 평야와 논밭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20층, 30층, 40층. 점점 더 높아지더군요. 공장들도 보였습니다. 거대한 굴뚝과 창고들. 그리고 점점 고층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이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역 안의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음식점, 카페, 편의점.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겔이 저를 데리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미겔이 렌터카를 빌려뒀더군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잘 정비된 도로, 깔끔한 휴게소,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도로 포장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포르투갈 고속도로도 괜찮은 편인데 여기는 더 매끄러웠어요. 차가 흔들림 없이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셨는데 시설이 백화점 수준이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캠퍼스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연구동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20층, 30층 높이의 빌딩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대학 캠퍼스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봤죠. 아침 시간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정장을 입은 관리자들, 연구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문 앞에는 삼성전자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파란색 타원형 안에 삼성이라는 글자.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삼성전자를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미겔이 설명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만 해도 전 세계에 20만 명이 넘어. 한국에만 10만 명 이상이 있지. 이 수원 캠퍼스에만 몇만 명이 일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1년에 20조 원이야. 우리 돈으로 150억 유로 정도 돼. 20조 원이라니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환산해봤습니다. 포르투갈 국가 예산이 약 10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150억 유로면 국가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예산보다 많습니다. 한 기업이 그만큼을 연구개발에 쓴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EDP라는 전력회사가 있긴 한데 직원이 10,000명 정도예요. 그것도 지금은 중국 회사가 대주주가 됐죠. 미겔은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였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반도체 생태계가 정말 대단해. 삼성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어. 부품 만드는 회사, 장비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소재 만드는 회사,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 끝도 없어. 다 같이 성장하는 거지.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면 직원들도 잘 살게 되는 구조야. 피라미드처럼 연결되어 있어.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협력사들도 바빠지고 협력사가 사람을 뽑으면 그 직원들이 돈을 쓰고 그 돈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이 되는 거야. 우리는 차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보러 간 거예요. 수원에서 울산까지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아파트 단지, 공장지대, 농촌 마을, 산과 강.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인데 인구 밀도가 높아서인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빈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울산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는 친구 페드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울산에서 거제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작은 섬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 포르투갈도 바다의 나라인데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제도에 들어서자 거대한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배들,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들, 끝없이 펼쳐진 도크.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페드루가 조선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호세. 어서 와. 페드루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을 나왔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포르투갈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있어도 작은 어선이나 요트를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전무했죠.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페드로가 조선소를 안내해줬어요. 물론 보안구역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외곽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뭔지 알아? LNG 운반선이야.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지. 길이가 300m가 넘어. 저 배 한 척 가격이 2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어. 3천억 원짜리 배라니요. 포르투갈 국가 예산으로 저런 배를 몇 척이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페드로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와. 카타르, 호주, 미국, 러시아. 다 여기서 배를 만들어가.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돼. 한국, 일본, 중국 정도야. 유럽에는 이 정도 규모의 조선소가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연 나라예요.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페르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죠.
우리 조상들이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변변한 조선소 하나 없고 우리 청년들은 한국에 와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저녁에 페드로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호세, 나는 여기서 기술 배워서 포르투갈 돌아가려고 했어. 조선 강국의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있잖아. 돌아갈 포르투갈 조선소가 없어. 내가 배운 기술을 쓸 곳이 없어. 거제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간호사로 일하는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소피아를 만났어요.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호세, 정말 오랜만이다. 한국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아. 소피아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실습평가도 우수했어요. 졸업하고 리스본의 공립병원에 취직했죠.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이 900유로였어요.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 세금 떼고 나면 100만 원 남짓이었죠. 리스본에서 원룸 월세가 1000유로가 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3교대 근무에 야간 근무도 많았어요.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아침에 퇴근하면 녹초가 됐죠. 그런데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결심했어요. 해외로 나가자. 처음에는 영국을 생각했대요. 영어도 되고 포르투갈에서 가깝잖아요. 그런데 마침 한국 병원에서 외국인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월급이 영국보다 높았고 주거 지원도 해줬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죠. 소피아가 말했어요. 여기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400만 원이 넘어. 야간 수당, 특근 수당 다 합치면 500만 원도 받아. 포르투갈에서 받던 거의 4배야.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환자 돌보고 주사 놓고 기록 작성하는데 4배를 받아.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노동인데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4배 차이가 나다니요. 소피아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사줬어요.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후식까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였습니다. 이게 다 무료야. 병원에서 직원들 식사를 다 제공해줘. 아침, 점심, 저녁 다. 기숙사도 있어. 월세 30만 원이면 깨끗한 원룸에서 살 수 있어. 포르투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의 표정이 밝았어요. 포르투갈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늘 지쳐있고 미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호세, 나 여기서 집 살 거야. 이미 적금 들고 있어. 3년 뒤에 작은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포르투갈에 있었으면 평생 못 샀을 내 집을 여기서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한국 사람이야. 같은 병원 의사야.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 소중한 인재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겔, 페드로, 소피아를 만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외환위기를 극복했을까? 우리 포르투갈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미겔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박민수 박사님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997년 한국도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박 박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어요. 국가적 수치였죠.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심을 지켰어요. 핵심이요? 네, 핵심 기업들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을 외국에 팔지 않았어요. 물론 유혹이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헐값에 사겠다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구조조정은 하되 주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나섰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전 국민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가져와서 나라 빚 갚는 데 보탰다고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평생 모은 귀금속을 내놓았어요. 석 달 만에 200톤이 넘는 금이 모였습니다. 20억 달러어치가 넘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박 박사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으셨어요. 포르투갈은 어땠습니까? 2011년 구제금융 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있는 거 다 팔았어요. EDP라는 전력회사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곳이죠. 그걸 중국의 산샤그룹에 팔았습니다. 전력망 관리회사인 아리엔도 중국 국가전망공사에 넘겼고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전력회사를 외국에 팔았다고요? 그것도 중국에?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 피델리다드, 최대 민간은행 BCP 지분도 중국 자본이 가져갔어요. 에너지, 전력, 금융. 국가의 핏줄이나 다름없는 기간 산업들이 줄줄이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경제 주권을 잃으면 국가 주권도 잃습니다. 핵심 산업을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돼요. 특히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민수 박사님과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동산과 골든 비자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포르투갈에는 골든 비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이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뒤에는 시민권도 주는 제도죠. 2012년에 만들었어요. 구제금융 받고 나서 외화가 급하니까요. 박 박사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외화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미국의 부자들이 몰려왔죠. 리스본의 고급 아파트를 사들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자만 받고 집은 비워두거나 에어비앤비로 돌려요. 관광객들한테 단기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의 주민은 사라지고 관광객만 남아요. 세탁소, 슈퍼마켓, 철물점 같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관광객용 브런치 카페나 기념품 가게가 들어서죠. 더 큰 문제는 집값이에요. 외국인 부자들이 우돈을 주고 집을 사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12년 만에 3배, 4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월급은 그대로예요. 최저임금이 800유로인데 리스본 원룸 월세가 2000유로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거주 요건도 있고 세금도 많이 매기죠.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리스본 시내 아파트의 35%가 비어 있어요. 외국인 소유인데 사람이 안 사는 거죠. 집은 남아도는데 우리 국민들은 살 곳이 없어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출퇴근에 2시간씩 걸리는 곳으로요. 아침마다 기차 타고 리스본에 와서 외국인들이 사는 에어비앤비 청소하고 그들이 브런치 먹는 식당에서 서빙해요. 나라의 주인이 하인이 된 거죠. 박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참 안타깝네요. 단기적인 외화 유치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국익을 해친 거군요. 국민들의 주거권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넘긴 셈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외화마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집값 올라서 생긴 시세 차익, 임대 수입, 배당금. 다 외국으로 가요. 우리에게 남는 건 텅 빈 아파트와 쫓겨난 주민들 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미겔이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서울 이태원에 있는 포르투갈 레스토랑에서 한국에 사는 포르투갈 교민들이 모인다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칼야우,
파스텔 드 나타, 포트와인. 고향의 냄새였어요. 레스토랑 주인이 안나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요리를 전공한 친구요. 호세, 어서 와. 드디어 만나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안나가 저를 안아줬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이미 20여 명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겔, 소피아, 페드로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IT 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교수, 사업가, 요리사. 전문직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가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가 음식을 내왔어요. 대구 요리 바칼야우, 해산물 밥 아로스 드마리스쿠, 에그타르트 파스텔 드 나타, 그리고 포트 와인.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안나가 설명해줬어요. 재료 구하기 진짜 힘들어. 대구는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올리브 오일은 스페인에서 가져와. 그래도 여기 한국에서 우리 음식 먹고 싶어하는 교민들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야. 향수병 치료제 같은 거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마누엘이라는 IT 개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리스본에서 월급 1200유로 받았어요. 여기서는 3배를 받아요. 같은 일 하는데. 집도 샀고 결혼도 했어요. 포르투갈에 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카를라라는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공공병원 전공의였어요. 월급이 1500유로였는데 한 달에 당직을 10번씩 서야 했어요. 여기서는 3배 넘게 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잡을 수 있어요. 주앙이라는 건축가가 말했어요. 포르투갈 건설 경기가 죽어서 일감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넘쳐나요. 내 커리어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조국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인재들이었어요. 교육받고 기술 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 포르투갈이 키워놓은 인재들을 한국이 데려다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겔이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주선해준 거예요. 경제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퇴임한 전직 차관급 인사였어요. 현직 공무원은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기 어렵지만 퇴임한 분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영호라는 분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30년간 경제관료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김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꺼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핵심 기업들을 외국에 팔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었는지. 김영호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국제통화기금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하라, 금융 개혁하라, 노동시장 유연화하라. 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핵심 기업의 소유권이요.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척추예요. 이걸 외국에 팔면 나라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자본들이 헐값에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유혹이 컸죠.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정치적 압박도 컸을 텐데요. 국민적 합의가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 아시죠? 그게 단순히 금을 모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 앞에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핵심 기업을 외국에 팔자고 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났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은 달랐어요. 2011년 구제금융 때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국유기업 매각이었습니다. EDP, REN, CTT, 전력, 에너지, 우정사업, 핵심 기간 산업을 다 팔았어요. 국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묵살됐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경제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라 경제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요. 그걸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경제주권. 그 두 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핵심 산업을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 포르투갈은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눈앞의 현금에 눈이 멀어서 팔아버린 거죠. 새벽 2시에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했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한국은 우리보다 4배 가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배 반이에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50달러일 때 한국은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였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가나나 짐바브웨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반면 우리 포르투갈은 어땠습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앙골라에서 석유와 다이아몬드가 들어왔고 모잠비크에서 광물과 농산물이 들어왔어요. 대서양을 향한 항구가 있었고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영광스러운 유산도 있었죠. 바스코다 가마와 마젤란의 후예들이 우리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핵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일주일간 한국을 돌아보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를 받고 현대자동차 공장을 받고 거제도 조선소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포르투갈 친구들을 만났고 한국 경제학자와 관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어렵고 힘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올인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쳤다고 말릴 때도 밀어붙였어요. 포항제철을 세우고 현대조선소를 짓고 삼성 반도체를 키웠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을 흘렸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관광업과 부동산에 기댔습니다. 날씨 좋고 경치 좋으니까 관광객 받으면 되지. 외국인 부자들한테 집 팔면 돈 들어오지.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건 힘드니까요. 둘째,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국민들을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과학자로 키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살라자르 독재 시절 국민들을 무지 속에 방치했습니다. 국민이 똑똑해지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1970년대까지도 문맹률이 30%였어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경제주권을 지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핵심 기업을 외국에 팔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평생 모은 귀금속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2011년 위기 때 핵심 기업들을 헐값에 중국에 팔았습니다. EDP, REN, 피델리다드. 국가의 핏줄이나 다름없는 기간 산업들을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키보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5,000자가 넘는 장문의 칼럼이었어요. 쓰고 나니까 후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겔이 특별한 저녁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명의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미겔, 소피아, 페드루, 안나. 한국에 정착한 대학 동기 넷이 다 모이는 거였습니다. 저녁 7시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 한지, 문과 창호. 이국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좌식방이 나왔습니다. 이미 3명이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4명이 다 모이네. 안나가 반갑게 말했어요. 호세 덕분이야. 고마워, 호세. 내가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모일 기회가 생겼어. 우리도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거든.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서울에 같이 살면서도 1년에 2~3번 보기 힘들어.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다. 미겔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김치, 나물, 전, 찜, 구이, 탕, 밥. 가짓수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것 같았어요. 맛도 좋고 보기도 예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대단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상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어요. 한국 생활 이야기, 포르투갈 뉴스, 공통지인들 근황. 누가 결혼했고 누가 아이 낳았고 누가 어디로 이민 갔고. 웃고 떠들며 오랜만에 재회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화제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맥주에서 소주로 바꿔 마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겔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호세.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질문이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페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당연하지.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어릴 때 친구들도 있잖아. 리스본의 바다가 그리워. 태주강 석양이 그리워. 그런데 돌아가서 뭘 해? 내 기술 쓸 데가 없어. 조선소가 없는데 조선 엔지니어가 뭘 해? 어선이나 만들라고? 그건 내 커리어를 버리는 거야.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돌아가면 월급이 4분의 1로 줄어. 여기서 500만 원 받는데 거기 가면 120만 원이야. 같은 일 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해. 35세. 그리고 있잖아, 나 여기서 결혼할 거야. 한국인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식 올려. 근데 가끔 밤에 리스본 바다 생각나면 울 것 같아. 고향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돌아갈 생각 없어.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여기서 레스토랑 열었고 손님도 많아. 돈도 벌고 보람도 있어. 포르투갈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거기서 요리사로 뭘 할 수 있었겠어. 호텔 주방에서 쥐꼬리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거. 안 해. 미안하지만 조국이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 내가 조국을 버린 게 아니라. 무거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술 기운에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조국이 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의욕 넘치는 청년들을.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리스본으로 돌아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인천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리스본까지. 비행기 안에서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써야 할 글들. 피곤했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공항에서 짐을 찾아 택시를 탔습니다. 리스본 시내로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화면을 켜는 순간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SNS 알림, 메시지. 수백 개가 쏟아졌어요. 뭐지? 무슨 일이야? 알림들을 확인해보니 제가 보낸 칼럼이 신문에 실린 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서울 호텔에서 새벽에 쓴 그 칼럼이요. 편집장이 바로 실어준 거였어요.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전 칼럼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하루 만에 댓글이 10,000개를 넘었고 공유 횟수는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포르투갈 언론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칼럼 기사가 됐다고 편집장이 연락해왔어요. 축하해 호세. 대박이야. 서버가 터질 뻔했어.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서 포르투갈 트렌드 1위를 찍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캡처 화면이 돌아다녔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언급됐다고 하더군요. 해외에 사는 포르투갈 교민들이 특히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포르투갈 청년들이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해줬다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조국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서 떠난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다시 가난해지니까요. 당신의 글을 읽고 울었어요. 내 심정을 그대로 써줬어요. 고맙습니다. 조국이 바뀌길 기도합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0대, 30대 독자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나타났다. 우리 세대의 목소리다. 호세 카르발류를 대통령으로. 과한 칭찬도 있었지만 그만큼 갈증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비판도 거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었어요. 한국 찬양, 매국 칼럼니스트, 조국을 팔아먹는 놈. 비슷한 말들이지만 톤이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 애국심이 없는 기자다. 외국 자본의 앞잡이 아닌가 의심된다. 협박 메시지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SNS DM으로, 심지어 신문사 주소로 편지까지 왔어요. 글 쓰지 마라, 조심해라, 가만 안 두겠다. 내 집 주소 알아냈다. 구체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는 거였어요. 저는 후속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10부작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제조업의 중요성, 교육 투자, 경제 주권, 외국인 투자 규제,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노동시장, 기업 생태계, 국민의식, 미래 전략.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칼럼 시리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경제주권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중국 자본에 넘어간 국가기관 산업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자는 취지였죠. 이건 이전에는 터부시되던 주제였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기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제 칼럼 시리즈가 여론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당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청문회에서 한국 사례와 포르투갈 현실을 비교 증언해달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기자일 뿐인데.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글로 쓴 것뿐인데. 하지만 편집장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호세. 내 목소리를 국가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자가 기사만 쓰라는 법 있어? 칼럼니스트가 여론을 이끌어야지. 가서 할 말 해. 청문회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국회로 향했어요. 리스본 벨랭에 있는 국회의사당. 태주강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흰색 건물이에요.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명소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제 증인석은 의원들 바로 앞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증언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부 기자 호세 카르발류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일주일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국 경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핵심 기업을 외국에 팔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단결했는지,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금부치를 내놓아 나라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 석 달 만에 200톤의 금이 모였다는 이야기.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이 2011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대비했습니다. EDP, REN, 피델리다드, BCP. 우리는 국가의 핵심 자산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당장의 현금이 급해서요. 구제금융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겨울에 난방을 못 틀어요. 패딩 입고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배당금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국민들은 비싼 전기요금을 내며 중국 주주들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주권을 잃었다는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여당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증인,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 아닙니까?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 있는 나날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뉴스에서 제 증언이 보도됐고 SNS에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어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은 없었어요. 포르투갈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칼럼 연재도 계속했습니다. 매주 한 편씩 꾸준히 올렸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었죠. 독자들의 반응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강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대학교에서, 시민단체에서, 기업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칼럼을 쓰다가 잠시 쉬려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미겔이었습니다. 제목은 호세에게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용량이 꽤 컸습니다. 뭐지? 궁금해서 바로 다운로드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겔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울 어딘가의 카페인 것 같았습니다. 낯익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모였던 그 한식당 근처 카페였습니다. 미겔 뒤로 소피아, 페드루, 안나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4명이 다 모인 거였습니다. 호세, 잘 지내지? 미겔이 말했어요. 우리야, 한국의 친구들. 내 청문회 뉴스 봤어. 여기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어. 한국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포르투갈 기자가 국회에서 한국 경제를 칭찬하는 증언을 했다고. 포르투갈 교민들 사이에서는 더 난리가 났지. 다들 내 영상 공유하고 있어. 소피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내 칼럼도 다 읽었어. 매주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읽어. 번역해서 한국 친구들한테도 보여줬어. 다들 감동받았어. 포르투갈에 이런 기자가 있다니 대단하다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나도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게. 페드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세, 내가 자랑스러워. 진심이야.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대신 해줬어. 우리는 여기서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글을 쓸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용기도 없었어.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해줬어. 조국을 사랑하지만 조국에서 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줬어.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포르투갈을 만들어줘, 호세. 내가 글로 싸우면 우리는 여기서 응원할게. 돈도 보낼게. 필요하면 말해. 크라우드 펀딩 할까?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심으로 내가 하는 일 응원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만든 새로운 포르투갈로 돌아갈게. 약속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 머나먼 타국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이 친구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칼럼 시리즈는 포르투갈 언론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경제 칼럼으로 기록됐습니다. 총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포르투갈 인구가 1000만인데 평균적으로 모든 국민이 한 번씩은 읽은 셈이죠. 물론 실제로는 열성 독자들이 여러 번 읽은 거겠지만요. 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칼럼을 엮어서 책으로 내자고. 여기에 한국 여행기와 친구들 이야기를 더해서 단행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3개월 동안 논픽션 분야 1위를 지켰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로 번역 출판도 됐어요. 브라질에서도 출간됐고요. 포르투갈어권 전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논의도 시작됐어요. 국회에서 골든비자 제도 개혁안이 발의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조건 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 분야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법안도 상정됐어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추가 세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직 심의 중이에요. 중국 자본 문제도 공론화됐습니다. EDP 지분을 되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소한 문제의식은 생긴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매국노 소리 듣던 때였는데 제 개인적인 삶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아요. 드디어 독립했습니다. 책 인쇄와 강연료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리스본 시내는 아니고 외곽이에요. 출퇴근에 40분 걸리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39살에 처음으로 독립한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이게 현실이에요. 늦었지만 시작이잖아요. 소피아 결혼식에도 다녀왔습니다. 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식 결혼식이었어요. 미겔, 페드루, 안나도 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5명이 모였죠. 소피아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국인 신랑과 함께 입장할 때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친구가 행복을 찾았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조국이 아닌 머나먼 땅에서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소피아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호세, 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이 더 특별해. 나도 고맙다, 소피아. 행복해라. 정말로.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나 임신했어. 아직 초기라 발표 안 했는데 너한테는 말해줄게.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포르투갈계 한국인이 되겠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조국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마지막 칼럼을 씁니다. 1년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글이에요. 제목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입니다. 60년 전 우리는 한국보다 4배 부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있었어요.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을 택했고 한국은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6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이것이 제가 조국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